여러분 반갑습니다. 하재들의 행정학 기본 강의 세 번째 시간입니다. 지난 시간에는 우리가 행정은 누가 하느냐 여기에 대한 이야기들을 했었죠. 다음에 이제 우리가 이 시간에 봐야 될 내용은 행정은 그럼 무엇을 하느냐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행정의 객체에 대한 이야기들을 좀 해보려고 하는데요. 행정의 객체를 이야기하려고 하면 우리가 이제 중고등학교 시간에 배웠었던 어떤 경제의 기본적인 어떤 개념이라든지 뭐 이런 것들을 조금 생각을 해야 될 필요가 있어요. 뭐 이 얘기들을 이제 여러분들한테 하게 되면은 배운 기억이 안 난다. 뭐 이렇게 시치미를 뚝 떼시는 분들이 계시는데 기억이 없더라도 들으시면 아마 기억이 떠오르실 거예요. 그래도 안 떠오르신다라고 하면 지금 새로 배우기로 하시죠. 자, 무엇을 하느냐? 우리가 이제 생각을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첫 번째로 이제 살펴봐야 될 게 이제 그러니까 행정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지난 시간에 이제 얘기한 내용을 다시 한번 정리를 좀 해보면 정부, 그 다음에 시민사회, 그리고 NGO, 그리고 더 나아가서 이제 민간 기업, 이러한 친구들이 이제 각자 사회적인 어떤 자본을 형성해가지고 그들끼리 연대해가지고 뭐를 하느냐? 제공을 하는 것이 공공재와 공공 서비스를 제공하는. 그러면 공공재가 뭐고 공공 서비스가 뭔지를 우리가 알아야 되겠죠. 자, 그거를 알려고 하면 우리가 일단은 먼저 재화와 서비스를 알아야 합니다. 중고등학교 때 경제와 관련된 이야기를 배울 때 제일 먼저 나오는 게 바로 이 재화와 서비스예요. 나중에 이제 뒤에서 설명을 하겠습니다만은 이 재화라고 하는 것은 금전 가치를 지닌 유형물, 다시 말해서 형태가 존재하는 물건을 우리가 재화라고 이야기를 하고요. 다음에 서비스는 금전 가치를 지닌 무형물, 형태가 존재하지 않는 존재를 우리가 서비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우리 이제 여러분들 그 스마트폰 가지고 다니시잖아요. 스마트폰 같은 경우에는 형태가 존재하죠. 그렇기 때문에 스마트폰은 재화에 해당이 되지만 그 스마트폰을 이용해가지고 그 스마트폰을 가지고 우리가 이용하는 이동통신 서비스는 형태가 존재하지 않죠? 하지만 우리는 이 스마트폰을 사는데도 비용을 지불하고 이동통신 서비스를 이용하는데도 비용을 지불합니다. 네. 그래서 재화와 서비스, 형태가 있느냐 없느냐를 바탕으로 해가지고 구분이 된다라고 하는 걸 생각하시죠. 그래서 뭐 쉽게 설명하면 이 공공재라고 하는 거는 공공이 제공하는 재화, 공공 서비스는 공공이 제공하는 서비스, 이렇게 우리가 이해를 해두시면 간단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일단 이 재화와 서비스를 구분할 때 이 재화는 분류하는 기준이 있어요. 그 분류하는 기준이 바로 이 경합성과 배제성입니다. 이 재화라고 하는 건 금전적인 가치를 지닌 유형물인데 그 유형물은 이 경합성과 배제성의 유무에 따라 가지고 구분이 되거든요. 자, 그러면 경합성은 뭐고 배제성은 뭔지를 알 필요가 있습니다. 경합성이라고 하는 건 특정인의 소비가 다른 사람의 소비량이나 소비 효용을 감소시키는 성질을 경합성이라고 얘기해. 그러니까 내가 어떤 물건을 소비하게 되면 다른 사람들은 내가 소비하는 만큼 그 물건을 못 쓰는 거야. 그러니까 재화의 어떤 규모, 이 양이 한정이 되어 있는 상태를 우리가 이야기하는 거죠. 그러니까 뭐 마트 같은 데서 뭐 이렇게
깜짝 세일 같은 거 하면은 뭐 생닭을 뭐 지금부터 30%에 싸게 팝니다. 그러면 막 아줌마들이 막 벌떼처럼 몰려와가지고 막 서로 막 내가 먼저 봤어요, 내가 먼저 집었어요, 막 그래서 막 우우 싸우잖아. 왜 그래? 내가 그 닭을 집어들지 못하면 다른 사람이 가져가면 내가 못 집어. 경합성이 있는 거죠. 내가 소비를 하지 못하면 다른 사람이 소비하고 다른 사람이 소비를 하게 되면 내가 소비를 못하는 상황들이 생기기 때문에 너도 나도 가가지고 움직이는 거죠. 그런데 같은 공간 안에서 이렇게 숨을 쉬어. 그럼 내가 저 사람보다 공기를 더 많이 소비해야지 막 이렇게 싸울 필요가 있어 없어? 없는 거야. 그럼 경합성이 없는 거죠. 다음 배제성입니다. 배제성은 비용 부담 여부에 따라 가지고 서비스를 공급하고 공급하지 않는 이 같은 상황들을 얘기해요. 그래서 비용을 부담하지 않을 경우에는 재화 이용을 금지시킬 수 있는 성질을 우리가 배제성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뭐 요금을 지불한다든지 그 재화 사용에 대한 대가를 지불해야지만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는 권한을 주는 것, 이것을 우리가 이제 배제성이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자, 사바스가 분류한 재화의 분류 방법은 이같이 경합성과 배제성의 유무를 바탕으로 해가지고 다음과 같이 4가지로 구분을 해요. 첫 번째, 경합성과 배제성이 모두 있는 재화. 다시 말해서 사용 대가를 지불해야지만 사용을 할 수 있고, 다음에 내가 사용하는 것이 다른 사람의 사용에 영향을 미치는 이 같은 재화를 우리는 민간재 또는 시장재라고 이야기합니다. 시장재. 자, 다음에 반대로 경합성과 배제성이 모두 없는 재화를 우리는 순수 공공재라고 이야기하죠. 그러니까 뭐 가로등 뭐 이런 것들은 경합성도 없고 배제성도 없어. 내가 어디 광주 광역시를 갔는데 쟤는 서울에다가 세금 내네. 그러면 내가 운전해가지고 막 이렇게 가다 보면 가로등 다 꺼지고 이러지 않는단 말이지. 자, 그래서 지금 경합성과 배제성이 모두 있거나 모두 없는 상태에는 사실 시험에 그렇게 많이 언급이 안 돼요. 자, 시험에 언급이 되는 건 둘 중에 하나만 있을 때야. 자, 배제성만 있을 때를 우리는 요금제라고 이야기합니다. 이 요금제는 이제 어디에 해당이 돼요? 뭐 전기, 통신, 수도, 가스 등등등등 이런 것들이죠. 비용을 지불해야지만 얻을 수 있지만 내가 얼마만큼 사용하든지 다른 사람의 사용에 영향을 미치지 않아요. 나는 그냥 사용하는 만큼 대가를 지불하기만 하면 되는 거야. 이게 이제 요금제가 되는 거고, 다음에 이제 경합성만 있고 배제성이 없는 재화를 우리는 공유재라고 이야기합니다. 이 공유재 같은 경우에는 이제 천연 자원이나 어떤 자연 환경 이런 것들이 이제 해당이 되겠죠. 그래서 내가 사용을 누구든지 이용할 수 있지만 사용자가 많으면 그 품질 자체가 떨어져서 우리가 누리려고 하는 혜택을 충분하게 느끼지 못하는 이 같은 상황을, 이 같은 재화를 우리가 공유재라고 이야기를 한다. 그래서 경합성의 유무에 따라서 둘 다 있고 둘 다 없는 것도 기억을 해두셔야 되지만 하나만 있는 거, 배제성만 있는 요금제와 경합성만 있는 공유제, 두 가지도 우리가 같이 생각을 해두셔야 된다 하는 거죠. 자, 근데 이렇게만 구분이 되는 재화가 구분이 되느냐? 아니라는 거야. 그 이외에도 구분이 되는 재화로 우리가 가치재를 들 수가 있습니다. 가치재는 일단 민간에서 공급이 돼요. 그러니까 아까 우리가 봤었던 시장재란 말이지. 시장재인데 이윤 극대화 논리에 따를 때는 생산량이 최적 수준에 미치지 못해서 정부가 공급과 소비에 일정 부분 개입하는 재화. 다시 말해서 민간이 공급하는 재화지만 그 재화의 사용이 사회적으로 굉장히 의미가 있어서 어느 정도 일정 부분 공급이 계속 이루어져야 되는데 민간에서는 이윤이 창출이 안 되면 서비스를 줄이잖아. 뭐 예를 들어서 이런 거죠. 저기 산골에 버스가 다녀. 버스가 다니는데 그 버스를 타는 사람이 별로 없어.
그러니까 버스 운전해가지고 막 이렇게 가면은 이제 기름도 들고 뭐 여러 가지 비용이 드는데 타는 사람이 한 사람밖에 없다. 만약에. 그러면은 노선 폐지할 수밖에 없죠. 노선 폐지한다고 버스 회사에서 얘기하면 정부는 뭐라 그래? 안 돼, 하지 마. 너 거기 있는 사람들도 교통수단을 이용할 수 있어야지. 그래서 계속 유지시키게 만드는 거잖아. 그러한 재화를 우리가 가치재라고 얘기를 해요. 그래서 원칙적으로는 사적재, 민간재에 해당이 되지만 재화의 소비가 바람직하다고 판단을 했을 때 정부가 그 재화의 공급에 일정 부분 개입하는 그러한 재화를 우리가 가치재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교육, 의료, 주택, 뭐 문화행사 이런 것들이 이제 가치재에 해당이 되는 거죠. 사용을 할수록 사회에 이로운 그러한 재화라는 거죠. 자, 그런데 이제 반대의 경우도 있어요. 비가치재는 똑같이 민간에서 생산하는 재화인데 이거는 소비 자체가 사회적인 가치를 손상시켜 쓰면 쓸수록 사회에 악영향을 미치는 그러한 재화들이 있어. 마약이나 뭐 외설물, 포르노, 그다음에 성매매, 술, 담배 뭐 이런 것들은 재화의 소비 자체가 사회적으로 좀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지 못하기 때문에 그 재화의 소비를 금지할 목적으로 정부가 개입하는 거야. 그런 재화가 이제 비가치재다. 이렇게 우리가 이야기를 하는 거죠. 그래서 지금 그 재화의 종류, 아까 얘기했었던 배제성과 경합성의 유무에 따라서 구분이 되었었던 4가지 이외에 가치재와 비가치재까지 우리가 좀 생각을 하실 필요가 있어요. 자, 그러면 자, 공공재란 무엇이냐? 아까도 말씀을 드렸지만 정부가 국민들한테 공급하는 유형물이야. 유형물을 우리가 뭐라고 얘기했어요? 아까 재화라고 얘기했었잖아요. 그죠? 정부가 공급하는 재화야. 공공재는. 그래서 이 공공재는 배제성도 없고 경합성도 없다. 그러니까 대가를 지불하지 않은 사람을 소비에서 제외시키지 않으며 그 사람의 재화 사용이 다른 사람의 재화 사용에 영향을 미치지 않아. 그러니까 배제성과 경합성이 모두 없는 상황이라고 하면 이 재화를 가지고서는 때려 죽여도 이윤을 창출할 수 없어. 그럼 민간이 생산을 못하는 거지. 민간이 생산 안 하는 거지. 그래서 정부가 생산을 할 수밖에 없는 그러한 성격들을 가지고 있다. 이렇게 우리가 볼 수 있겠어요. 자, 다음에 이제 공공서비스입니다. 공공서비스는 말 그대로 정부가 국민들한테 공급하는 무형물이야. 이게 서비스인 거죠. 눈에 보이지 않는 그러한 서비스다. 그래서 정부 대표적인 시장 실패 분야로 정부가 보편적인 서비스로 공급을 하는데 이 공공 서비스는요. 그 공급 방식이 공공 부문에서 공급이 되느냐 민간 부문이 공급이 되느냐 이 공급 주체가 공공 부문이냐 민간 부문이냐 다음에 권력을 통해서 공급이 되느냐 시장을 통해서 공급이 되느냐 공급 수단에 따라서 4가지로 구분이 됩니다. 우선 공공부문에서 권력을 바탕으로 생산하는 서비스가 제공하는 서비스는 일반 행정이에요. 일반 행정은 우리가 그 관공서에서 공무원들이 국민들한테 행정 서비스 하는 게 일반 행정이에요. 여러분들이 공무원 되면은 이 일반 행정 하는 거죠. 다음에 권력을 통해서 제공이 되는데 권력을 이용해서 공급이 제공을 하지만 공급 주체가 민간인 서비스를 우리가 민간 위탁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이 민간 위탁이라고 하는 것은 공공부문이 권력을 바탕으로 그 권력을 바탕으로 움직이기 때문에 서비스에 대한 공급만 민간이 담당을 하고 그 서비스에 대한 책임은 정부가 지는 이 같은 공급 방식을 우리가 민간 위탁이라고 이야기를 해요. 자, 다음에 민간 부문이 시장을 통해서 제공을 하는 거. 그냥 우리 보통 기업에서 물건 생산하는 이 같은 내용을 우리가 이제 민영화라고 이야기하는데 이 민영화는 민간 위탁과 다른 것이 이것은 서비스 공급도 민간이 담당을 하고 서비스에 대한 책임도
민간이 담당합니다. 정부는 이 서비스 공급과 관련해가지고 손 터는 거야. 아무런 상관이 없는 상황인 거죠. 그러니까 원래는 이제 공공재로서 공급을 했었는데 이제 완전히 그냥 민간재가 된 거야. 이 같은 상황이 이제 민영화라는 거죠. 그래서 민간 위탁과 민영화는 이렇게 차이가 있다라는 걸 알아두셔야 되는데요. 보통 우리 이제 시험에 볼 때는 민간 위탁도 민영화라고 표현을 하는 경우가 있어요. 나중에 이제 우리 뒤에서 보겠습니다만은 이거를 이제 좁은 의미의 민영화라고 얘기하고 이 민간 우리가 지금 얘기하는 민영화는 넓은 의미의 민영화를 이야기한다. 그러니까 민간 위탁을 민영화라고 표현을 하는 경우도 있다라고 하는 걸 우리가 좀 생각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자, 다음에 이제 봐야 될 게 바로 이 책임 경영이에요. 책임 경영은 공공부문에서 공급을 하는데 어디를 통해서? 시장을 통해서 제공하는 거야. 이걸 우리가 이제 책임 경영이라고 얘기를 해요. 보통 이제 이 민영화 같은 경우에는 시장 경쟁력을 확보하기 위해서 이제 민영화를 하죠. 근데 자, 시장 경쟁력을 확보하려면 이거는 민영화가 답이야. 근데 민영화를 하게 되면 어떤 문제가 생기느냐면 공공성이 훼손이 돼요. 그러니까 뭐 예를 들어서 국립병원이라든지 인천공항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이제 민영화를 하잖아. 그러면 공항 사용료라든지 그다음에 병원 이용료가 엄청나게 올라서 공항을 이용하려고 하는 사람들 아니면 아파서 치료를 받으려고 하는 사람들이 치료를 받지 못하는 상황들이 생긴단 말이지. 그래서 이 공공성 훼손 때문에 이건 민영화가 안 되겠다. 하지만 시장 경쟁력은 확보하고 싶어. 이 두 마리의 토끼를 다 잡으려고 할 때, 이 두 마리의 토끼를 다 잡으려고 할 때에 시행하는 게 책임 경영이에요. 이 책임 경영은 일단 공공기관에서 공급을 해. 그런데 그 공공기관에서 민간에 그 서비스와 관련된 전문가를 영입합니다. 그래서 이 민간 전문가를 이 공공기관의 기관장으로 앉혀. 그래가지고 인사라든지 재정이라든지 일정 부분의 재량을 허용해서 이 민간 부문의 전문가를 바탕으로 해가지고 성과를 창출하도록 하는 거야. 성과 창출하면은 뭐가 생겨? 우리가 지금 얘기하는 시장 경쟁력이 생기겠죠. 더 나가서 공공기관에서 지금 제공을 하는 거니까 이 공공기관에서 제공을 하기 때문에 공공성도 확보할 수 있는 이 같은 서비스 제공 방식을 뭐라고 얘기한다? 책임 경영이라고 얘기한다. 공적 책임이 강한 경우에 나타난다. 그래서 시험 문제에서는 이렇게 나와요. 책임 경영은 공공성을 확보하기 위해서 공공성 훼손 때문에 민영화가 곤란한 사업들에 대해서 이 책임 경영을 실시한다. 우리 나중에 이제 그 조직 이론 가서 보시면 책임 운영 기관이라고 하는 게 나옵니다. 여기 말하는 이 공공기관이 바로 이 책임 운영 기관이야. 책임 운영 기관에서 서비스를 제공하는 방식, 이게 바로 책임 경영이에요. 영국에서 70년대에 처음으로 등장을 해가지고 지금은 영국 공공기관이 70% 이상이 이 책임 운영 기관으로 운영이 되고 있다. 이렇게 우리가 보시면 되겠어요. 그래서 공공재와 공공 서비스가 각각 어떠한 의미들을 가지고 있는가 하는 것들 분명하게 우리가 좀 정리를 해두실 필요가 있겠습니다. 자, 그러면 아까
우리가 민간 위탁과 민영화에 대한 이야기 했었는데 그 민간 위탁의 방식들을 조금 생각을 해보죠. 정부가 책임을 지고 서비스의 공급만 민간이 담당하는 이 민간 위탁은 어떠한 방식으로 이루어지느냐. 우리 지금 뭐 이제 앞뒤로 한 8개 정도 나오는데 각각의 이야기들을 좀 볼게요. 첫 번째, 계약입니다. 계약은 가장 일반적인 수준의 민간 위탁이야. 정부가 서비스를 공급할 민간과 계약을 맺는 거죠. 계약을 맺어서 그 공급에 대한 권한만 부여해 주는 거야. 그래서 정부의 책임 아래 민간이 서비스를 생산하는 전형적인 민간 위탁의 모습이죠. 자, 다음 두 번째, 면허입니다. 면허는 정부가 어떤 투자를 하지 않아, 어떤 돈을 들이지 않아. 그냥 자격 요건을 가지고 있는 민간 조직에게 공공 서비스를 제공할 권리를 주는 게 면허예요. 원래는 민간 조직이 공공 서비스 제공할 수 있어 없어? 없는 거야. 없는데 일정한 요건을 갖춘 민간 조직이라고 하면 공공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는 권리를 부여해 주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 뭐 그 운전 같은 경우에도 그렇잖아. 운전은 원래 못하게 되어 있는데 여러 가지 뭐 그 테스트를 통과해가지고 운전 면허를 획득한 사람들한테는 운전할 수 있는 권한을 주는 거잖아요. 그것처럼 민간 조직은 원래 공공 서비스를 제공할 수 없는데 특정한 요건을 갖추고 있는 민간 조직에게 공공 서비스를 제공할 권리를 주는 것. 이것을 우리가 면허라고 얘기하는 거고. 다음에 이제 세 번째, 프랜차이징은 이거는 그 민간 조직에게 공공 서비스를 제공할 권리를 주는 이 면허를 한 업체에만 주는 거야. 한 업체한테만 주는 거야. 독점권을 부여해 주는 거야. 너만 제공해. 이렇게 얘기해 주는 거지. 그래서 독점 허가 방식이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래서 이 면허 같은 경우에는 이제 자격 요건을 갖춘 민간 조직이라고 하면 누구든지 다 자격을 줄 수 있는데 프랜차이징은 한 업체한테만 주는 것을 이야기하는 거죠. 다음에 네 번째, 보조금 방식입니다. 보조금이라고 하는 건 민간 기업이나 개인의 공공 서비스와 같은 외부 경제 유발 업체한테 재정이나 현물을 지원하는 것을 우리가 보조금이라고 얘기하죠. 그러니까 그 일들을 조금 장려하기 위해서 돈을 주는 거지. 예전에 이동통신 서비스가 그렇게 막 활성화가 되고 있지 않을 때 국민들한테 물어봤어. 이동통신 서비스 쓰면 편할 것 같아요? 편하지 않을 것 같아요? 편할 것 같아요. 근데 이동통신 서비스 쓰세요? 안 쓰세요? 안 써요. 왜 안 써요? 기계값이 너무 비싸요. 그때 그 이동통신 서비스를 가입하려고 하면 가입하는 데만 돈이 한 80만 원 들었고 전화기 하나 사는데 그 벽돌 같은 전화기 하나 사는 데만 한 100만 원 넘게 돈이 들어가지고 이동통신 서비스 가입하는데 200만 원이 넘는 돈이 투입이 됐단 말이지. 그러니까 200만 원이라는 하고 한 돈이 그게 네 집 애 이름도 아니고 어떻게 그걸 쓰냐. 그래가지고 그러면 그 이동통신 서비스 가입비라든지 가입비를 낮추고 그 다음에 그 전화기 무선 전화기를 구입할 수 있는 구입 대금을 정부가 일부 보조해 줬어요. 지금은 통신사가 지급하죠. 보조금이라고. 통신사가 지급하지만 예전에 그걸 정부가 보조해 줘가지고 이제 이동통신 보급률을 이렇게 좀 높여나간 그런 케이스들이 있습니다. 그런 것들이 이제 대표적인 보조금 방식이 되겠고요. 다음에 이제 다섯 번째, 바우처입니다. 바우처라고 하는 거는 우리 이제 서비스 이용권을 우리가 바우처라고 얘기해. 쿠폰이 아니야. 쿠폰은 이제 경제적인 부담을 좀 줄여주는 거죠. 쿠폰은 비용 부담을 좀 절감시켜주는 목적인 거지. 그러니까 돈을 안 내는 건 아니야. 그런데 지금 이 바우처라고 하는 건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는 권한을 주는 거예요.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는 권한. 뭐 어떤 가격의 범위나 이런 것들이 있을 수도 있고 없을 수도 있는 거지. 그래서 이 바우처 제도 같은 경우에는 소비자가 공급자를 선택할 수 있어. 지금도 이제 그런 걸로 알고 있는데 그 결식 아동들에게 이제 그 무상 급식을 주잖아요. 요즘에는 이제 다 이제 급식을 주는데 이 결식 아동들 같은 경우에는 방학을 하면 급식을 먹을 수가 없어.
그래서 이 아이들이 이제 방학 때도 이제 점심 저녁, 아침 점심 저녁 세 끼를 챙길 수 있도록 이제 그 예전에 처음에는 편의점 도시락을 먹을 수 있도록 바우처를 줬단 말이지. 편의점 도시락, 지금은 이제 뭐 분식점이라든지 음식점이라든지 이런 데로 이제 사용처가 이제 확대가 됐는데, 예전에는 이제 편의점 도시락으로 딱 한정이 되어 있었어요. 그러면 내가 뭐 김혜자 도시락을 먹든지 백종원 도시락을 먹든지 해리 도시락을 먹든지 뭐 먹고 싶은 도시락을 아무데나 가서 사 먹을 수 있는, 가져다 먹을 수 있는 거야. 그 비용은 정부가 되는 거죠. 그게 바로 바우처예요. 다음에 6번째 자원봉사입니다. 이 자원봉사는 개인이나 NGO, 무보수 봉사단체 자발적인 지원이다. 그러니까 자발적인 지원이 일단은 첫 번째 특징이고, 두 번째 무보수라는 게 특징이죠. 이 무보수라는 이야기는 뭐야? 인건비를 받지 않는다는 의미입니다. 인건비를 받지 않는다는 의미지, 일을 하면서 들어가는 업무상 실비는 지급이 돼요. 업무상 실비는. 그 2018년도에 우리나라에서 그 평창 동계올림픽이 열렸을 때, 그 평창 동계올림픽 때 그 통역 자원봉사자들이 굉장히 많이 활동을 했어요. 그 통역 자원봉사자들한테 그 조직위원회 측에서 유니폼 명목으로 롱패딩을 지급했어. 롱패딩. 그렇게 하얀색 롱패딩을 지급했는데 그 롱패딩이 되게 이뻤었던가 봐. 그거 본 사람들이 이제 막 이제 말들이 나온 거죠. 야, 쟤네들 자원봉사하는 애들인데 왜 쟤네들한테 저런 롱패딩을 주냐? 그거는 인건비로 준 게 아니잖아요. 일을 하는 데 있어서 유니폼으로 통일되게, 아, 저 사람들이 자원봉사자구나, 저 사람들이 통역사구나라는 걸 알 수 있도록 자신들을 표현하는 방식으로 지급이 된 롱패딩이기 때문에 그거는 업무상 지급이 된 거지 인건비가 아니다. 그냥 경비지 인건비가 아니다. 그냥 경비는 받는 거야. 물품이든 물건이, 그 돈이든. 그런데 인건비는 받지 않는다. 그러니까 이 자원봉사라고 하는 건 급여를 받지 않는다. 노임을 받지 않는다라고 하는 것이 특징이지. 일과 관련한 경비는 지급을 받습니다. 네. 그걸 좀 구분하셔야 돼요. 자, 다음에 7번째 자조활동이에요. 이 자조활동은 공공서비스의 수혜자, 혜택을 받는 사람과 공공서비스를 제공하는 사람이 같은 집단에 소속이 되어서 서로 돕는 방식을 우리가 자조활동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예를 들어서 우리 지역에 보면은 자율방범대가 있죠. 지역 자율방범대 같은 경우에는 자기가 살고 있는 지역의 치안을 위해 가지고 그 지역 주민들이 경찰 활동을 하는 거야. 그러면은 공급하는 사람들도 그 지역 주민이고 혜택을 받는 수혜자도 그 지역 주민이죠. 그죠? 또 지역에 의용소방대가 있어. 의용소방대는 마찬가지로 뭐 화재가 났던지, 그래서 소방관들이 활동할 때 그 소방관들의 활동을 돕기 위해서 그 지역 주민들로 인해서 구성이 되어 있는 집단들이죠. 이 자율방범대나 의용소방대는 대표적인 자조활동의 예다. 이렇게 우리가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다음에 이제 규제나 조세유인 같은 경우에는 공공서비스를 제공하는 민간 주체한테 행정규제나 조세유인을 제공한다. 행정규제 같은 경우에는 제공하지 않았을 경우에 미제공 시 규제를 하는 거고, 조세 유인을 하는 것은 이제 제공 시 혜택을 주는 거죠. 그래서 민간이 공급을 할 수 있게끔 만들어주는 이 같은 움직임을 우리가 규제 및 조세 유인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민간 위탁의 방식, 사바스가 분류한 민간 위탁의 방식은 이렇게 8가지가 있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생각해 주시죠. 아까 그 종류에 대해서 말씀드릴 때 민간 위탁을 이제 민영화라고 표현하는 경우, 좁은 의미의 민영화로 표현하기도 한다고 얘기를 했잖아요. 그래서 이 민간 위탁 방식을 그냥 민영화 방식이라고 이야기를 하기도 해. 민영화 방식이라고 이야기를 하기도 하는데, 원래의 민영화의 의미는 정부가 그냥 손 터는 거야. 그 서비스 제공에 대해서는 손을 터는 행위다. 그렇기 때문에 바람직한 표현은 아니지만 그렇게 쓰는 경우들이 왕왕 있다. 여러분들이 그거는 이해하고 넘어가셔야 돼요. 자,
다음 이제 감축 관리입니다. 자, 이 감축 관리라고 하는 것은 행정 효율성을 제고하기 위해서 과다, 중복, 불필요한 조직 기구나 기능이나 인원 절차를 정비하는 이 같은 상황들이에요. 또 비능률적이고 역기능적인 정책 사업을 종결하고 축소하는, 그러니까 쓸데없는 기능들, 불필요한 기능들을 제거하고 없애는 이 같은 관리를 우리가 감축 관리라고 이야기를 해요. 그래서 예전에는 이제 석유 파동이나 스태그플레이션 같은 물가 불안 상태가 나타나게 되면 자원 확보에 어려움이 있었기 때문에 정말 필요한 것만 쓰자라고 하는 개념으로 이 감축 관리가 등장을 했었고, 또 정부 실패, 부패나 무능에 따라서 재정난이나 생산성 저하가 이루어졌을 때 아껴야 된다라고 하는 차원에서 감축 관리가 등장을 하고요. 또 복지국가의 폐단들이 있습니다. 높은 수준의 복지를 유지하려고 하면 높은 수준의 세금 부담이 있어야 되죠. 그리고 평등주의의 일반화 때문에 특권에 대한 인식이 조금 희박하게 되면서, 그러니까 누구만 혜택을 주고 뭐 어떤 혜택을 주는 이러한 제도들에 대해서 이제 가급적이면 없애는 이러한 상황들이 이제 등장하게 된 거죠. 그래서 신자유주의 이념이나 신고전파 경제학을 바탕으로 해서 복지를 축소하고 민영화를 실시함으로 인해 가지고 정부의 사이즈를 좀 줄여나가는, 정부의 할 일이나 정부의 영향력을 줄여나가는 그 같은 움직임들이 이제 감축관리의 등장 배경으로 나타나게 되었고, 또 행정 서비스의 질적인 고도화, 또 무결점주의, 모두를 만족시켜야 된다, 퍼펙트한 제도를 만들어야 된다라든지, 또 이런 데에 대한 본질적인 고민이나 성찰 필요성이 이 정부가 하는 일이 정말 의미 있는 일이냐, 여기에 대해서 다시 한번 생각하게끔 만들었다라고 하는 겁니다. 자, 그래서 감축관리의 이론적인 배경으로는 이제 X 비효율성, 우리 그 첫 시간에 말씀을 드렸었죠. 공공재의 독점 공급으로 인한 경쟁 결여로 나타나는 비효율성이다. 독점으로 인한 비효율성이고, 다음 공유재의 비극이 있어요. 공유재의 비극이라고 하는 것은 하딘이라고 하는 학자가 이야기를 한 건데, 목초지가 있어. 이 목초지는 이제 대표적인 공유재죠. 그런데 이 목초지에서 이제 각각의 집에서 이제 소를 한 마리씩 데려와서 소를 먹인단 말이지. 한 마리씩. 근데 한 마리만 꼭 데리고 와야 된다라는 법이 없잖아. 배제성이 없으니까 공유재는. 한 집에서 한 마리를 더 데려와. 그럼 다른 집에서는 손해보는 것 같으니까 자기들도 한 마리씩을 더 가져오죠. 이러한 추세가 계속 이어지게 되면 이 목초지는 한정이 돼 있는데 경합성이 있단 말이지. 사용량에 따라 가지고 다음에 사용이 결정이 되는데, 아예 그냥 소들이 와가지고 그냥 그 풀에 씨를 말려버리면 이 목초지가 나중에 황폐화되는 거야. 그래서 결국에는 모두가 소를 먹이지 못하는 이 같은 상황들이 발생하는 것을 우리가 공유재의 비극이라고 얘기를 해요. 개인의 이기주의로 인해서 국민 수요가 정확하게 반영되지 않고 정부에 공급하는 재화가 과잉 공급이 되는 이 같은 상황이다. 다음 세 번째, 지대추구 이론이 있습니다. 이 지대추구 이론은 이익 집단들이 독점 상황을 유지하기 위해서, 그러니까 자신들이 시장 점유율을 높이기 위해서는 생산이라든지 뭐 이런 데, 기술 개발이라든지 이런 데에 투자를 많이 해야 되는데, 그런 데 투자하지 않고 정부에 대한 로비라든지 이런 비생산적인 용도에 투자를 해가지고 시장 점유율을 그대로 유지하려고 하는 이 같은 모습들, 이게 이제 지대추구 이론이고, 다음 주인 대리인 이론 같은 경우에도 시험 문제 많이 나오죠. 주인이 자신의 일을 대신할 수 있는 대리인을 고용해. 이 대리인은 그 일에 대해서 해박한 전문 지식도 가지고 있어. 그러면 그 전문 지식을 가지고 대리인은 주인의
입장에서 일을 할 수 있어야 되는데 대리인만큼 주인이 지식을 가지고 있지 못한 상황에서는 어떤 상황이 발생해요? 대리인이 그냥 주인의 눈을 속이기가 쉽단 말이죠. 그래서 대리인의 도덕적 해이가 발생을 하고 대리인의 도덕적 해이로 인해 가지고 주인이 역선택을 하게 되는 이 같은 상황들을 가리켜서 우리가 이제 주인 대리인 이론이다. 이렇게 우리가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자, 다음 거래 비용의 이론 같은 경우에는 기업의 조직이나 기업의 형태는 거래 비용을 최소화하는 방향으로 결정한다. 여기서 말하는 거래 비용이라고 하는 거는 뭐예요? 일거리를 외부에다가 주어서 그 외부에다가 일을 시킨 대가를 우리가 거래 비용이라고 얘기하죠. 우리 이제 그 뭐 최저임금이 지금 계속 오르죠. 지금 2023년도에도 최저임금이 9,620원으로 확정이 돼가지고 지금 뭐 자영업자들이 막 지금 뭐 난리가 났는데 최저임금이 높아지게 되니까 예전에는 아르바이트 쓰던 사람들을 전부 다 이제 내보내고 이제 어떻게 해요? 자기네 식구들끼리 운영하는 사람들이 많이 늘었어. 그걸 우리가 이제 그 외부 아르바이트생 쓰면서 그 인건비를 지급하는 걸 우리가 거래 비용이라고 얘기를 하는 거야. 그 거래 비용을 최소화하는 방향, 다시 말해서 내부화하는 방향으로 조직의 합리적인 운영을 이끌어 나간다라고 하는 것이 거래 비용 이론의 특징이다. 이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감축 관리의 이론적인 배경으로는 이렇게 5가지의 내용들이 있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기억해 두실 필요가 있겠어요. 자, 그래서 감축 관리라고 하는 것은 일단 뭐 정부 조직도 마찬가지지만 조직의 자원과 활동 수준을 가급적 낮추려는 전략이야. 웬만하면 정부가 일을 안 하고 불필요한 요소들을 없애가지고 일을 하고 움직임의 양을 줄여나가는 거죠. 그래서 행정자원 운용에 대한 경제성 제고가 목적이다. 들어오는 만큼 들어오는 게 30이면은 일을 20만 해. 그러면 남는 거죠. 이렇게 되는 거지. 그래서 원래는 정부 낭비를 줄이기 위한 그런 움직임인데 정부 낭비를 줄임으로 인해 가지고 작고 효율적인 정부를 지향하는 것이 이 감축 관리의 특징이라고 볼 수가 있어요. 근데 이제 이 주된 대상은 행정부에 국한한다. 아까 앞 시간에 설명을 드렸어요. 맨 첫 시간에 우리가 정부, 그러면은 통상적으로 어디만을 이야기한다? 좁은 의미의 정부인 행정부만을 의미한다. 입법부나 사법부를 이야기하지 않는다라고 말씀을 드렸죠. 그러니까 감축관리도 이것은 행정부에 국한이 된 내용이다라고 하는 것을 특징으로 볼 수가 있어요. 자, 그래서 감축관리의 방향은 정책의 종결, 예산 감축, 조직인력 축소 정비, 또 관리 개선을 통한 생산성의 향상, 규제 완화나 행정 절차의 간소화, 정부 기능의 민간 이양, 뭐 이런 것들이 있을 수 있죠. 이런 것들을 통해서 이제 정부의 움직임을 좀 줄여나가는 요소들을 나타내는 거죠. 그래서 전체적인 효율성을 제고하고 행정 변동의 관리 능력을 확보함과 동시에 조직과 정책의 쇄신을 지향하고 또 구성원의 사기를 고려한 관리들도 이루어져요. 무조건 뭐 일하지 마. 그래가지고 하던 일을 뺏는 것이 능사가 아니야. 그러니까 일을 함으로써 더 사기가 올라갈 수 있다 그러면 할 수 있도록 그냥 내버려 두는 것도 하나의 관리 방법이라고 볼 수 있죠. 또 가외성의 고려나 허용 같은 것들도 감축 관리의 한 방향이라고 볼 수가 있어요. 그냥 믿고 그냥 할 수 있는 일들은 따로 제도를 만들지 않는 그러한 상황들인 거죠. 근데 이제 감축 관리 같은 경우에는 일단 심리적인 저항이나 정치적인 압력이 있어. 왜 우리 일 뺄라 그래? 우리 일 빼지 마. 그래서 자신들의 어떤 업무나 자신들의 일이 없어지는 것에 대한 저항들이 굉장히 많죠. 기득권 세력의 기득권 수호를 위한 저항이나 반발, 또 무능이나 실패를 은폐하기 위한 압력으로 이 감축 관리를 악용할 수 있는 가능성이 있다. 다음, 행정 조직의 강력한 조직 유지 성향이 있어. 행정 조직은 안정성을 확보하기 위해서 일단은 뭐 만들어진 조직은 가급적 안 없애려고 해요. 안 없애고 그냥 유지를 하려고 한단 말이지. 그래서 효용이 없어. 쓸모가 없는 조직인데도 계속 유지하려는 보수주의, 동태적인 보수주의의 경향들을 보인다. 또 비용 손실의 문제도 굉장히 과다하다라고 생각할 수 있죠. 그래서 정치적인 대가로 인한 손실이나 부작용으로 인한 손실이 나타날 수 있다. 그 일들을 줄임으로 인해 가지고 다른 쪽에서 이제 나타날 수 있는 문제들이 생길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인원 감축을 통해서
전문 인력들이, 일상 인력들이 없어지는 건 괜찮은데 전문 인력의 상실 가능성도 배제하기 어렵다라는 점에서 이 감축 관리라고 하는 것은 조금 신중해야 할 필요가 있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생각할 수 있겠어요. 자, 이렇게 이제 우리가 그 정부의 그러니까 행정의 대상이 무엇인가 하는 것들을 살펴봤습니다. 공공재와 그다음 공공서비스. 그 공공재와 공공서비스의 공급과 관련해가지고 어떠한 공급 방식들이 있는지에 대한 내용들을 우리가 정리를 해봤거든요. 그 부분들에 대해서 우리가 좀 확실하게 조금 이해를 해주실 필요가 있어요. 그래서 지금까지 이제 우리가 행정의 의미, 그 다음에 행정의 주체, 그리고 행정의 객체에 대한 내용들까지 살펴봤는데 지금 3시간 동안 우리가 살펴보는 과정에서 조금 심심치 않게 많이 나왔던 이야기가 시장 실패와 정부 실패에 대한 이야기예요. 시장이 자원 배분을 효율적으로 하지 못하는 상황, 정부가 재원 배분을 공평하게 하지 못하는, 그러니까 시장이 제 기능을 못하고 정부가 제 기능을 못하는 이 같은 상황을 우리가 시장 실패, 정부 실패라고 이야기했는데 다음 시간에는 이 내용에 대해서 한번 집중적으로 한번 생각을 해보죠. 시험 문제에 어떻게 내용들이 나오고 시장 실패와 정부 실패의 의미가 무엇이며 그 원인들은 각각 무엇이며 거기에 대한 정부의 대응은 어떻게 이루어지고 있는지에 대한 내용들, 시험 문제에 굉장히 자주 출제가 되는 빈출 내용입니다. 그 내용들은 우리가 다음 시간에 다시 한번 정리를 해보도록 할게요. 정부가 해야 될, 정부가 하고 있는 어떤 일들에 대한 기본적인 얼개에 대한 설명은 우리가 이제 어느 정도 조금 맞췄어요. 지금 행정의 의미, 행정의 주체, 행정의 객체까지 설명을 하면서 그 행정이 이루어지고 있는 기본적인 얼개에 대한 설명들은 마무리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제 배운 내용들을 하나하나씩 정리하시고 그리고 시장 실패와 정부 실패에 대한 내용들 어떤 것들이 있는지 다음 시간에 우리가 같이 생각을 해보도록 하죠. 수업 마칩니다. 감사합니다.